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저희 방금 전에도 기획 영상에서 봤는데 이렇게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은 정말 많이 당황하고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오늘이 이제 10월 8일이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인 2020년 10월 8일에 울산에 네.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백 명이 대피했었는데 먼저 당시 KBS 뉴스 영상 한번 보시고 네.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33층 주상복합 건물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 전체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바람이 거세 쉽게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44분 소방청은 소방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씨가 주변으로 날아가 인근 대형마트에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심하게 불에 탄 외벽 자재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요. 화재 당시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 1시간 40분이 지난 새벽 1시쯤 고립된 주민 40여 명이 건물 옥상으로 올랐습니다. 또 일부는 피난 대피층으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새벽 3시쯤 건물 외벽에 붙은 불길이 잡혔지만 23층과 33층에서는 불길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2시간 뒤엔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 53명이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불은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완전하게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지 15시간 30여 분 만입니다. 밤새 주민 77명이 구조됐고 93명은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 도중 몸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근처 숙소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0회층이다, 이제 10회층이다, 조금만 내려가면 8층이다 이렇게 계속 가족들 만나니까 그때 좀 긴장이 다 풀리면서 이제 목 아프고 눈 아프고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소방청과 함께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언제, 어디서 불이 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다시 봐도 네. 네, 진짜 저런 화재는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이게 초기에 굉장히 불이 컸던 걸로 보이는데 네. 다행히 보면 90여 명이 다친 걸로 나오고 사망자는 다행히 네. 없었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망자가 없어서요. 앵카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본인이 저 건물에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외벽에 고층 건물에 30층 넘는 고층 건물 외벽에 불이 난 것은 지금 4년 전 2020년이지만 네. 또 그로부터 딱 10년 전에 또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요? 10년 전에요? 네. 네. 2010년도 똑같은 달도 똑같아요. 10월 10월에. 1일이에요. 거기에서 부산인데 부산에 그 해운대구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바다 옆에. 네. 여기에 38층에서 이제 불이 났었거든요. 그때도 38층이면 굉장히 네. 높게. 네. 근데 사망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망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주민들의 대응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침착하게 행동을 잘했다. 아.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건축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네.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우리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높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그래서 강풍에 대비해서 유리창이 굉장히 튼튼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낮은 층의 유리하고는 두께나 몇 겹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러 겹인 것도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 의해서 깨지지도 않을 뿐더러 밖에서 불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오기가 쉽잖아요. 그 외벽에서 난 불은 차단이 그렇죠.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우리는 보통 아파트 하면 뭐 4, 5층, 10층 아파트 하면은 밖에 문이 미닫이로 돼 있잖아요. 이건 미닫이가 없어요. 고정형입니다. 그리고 일부 개폐형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튼튼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불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틈새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안으로 못 들어오는. 그렇죠. 일단 불이 들어오려면 그 유리창을 깨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유리창이 조금이라도 열려져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야 되는데 불이 난다고 하면 다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문창도 조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이 침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망자는 없었다라는 이런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보면 그때 이제 일본에 아마 태풍 상륙이 있어가지고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었다라고 그렇게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람이 강하니까 그 네. 바람 타고 안으로는 못 들어와도 건물에서는 그렇죠. 순식간에 번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외벽 타고? 지금 외벽에 불났으니까 바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짜 불타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죠. 특히 이제 일본에 태풍까지 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우리가 빌딩풍이라는 게 한번 들어보셨죠? 네, 빌딩풍. 우리가 외국에서는 빌딩풍을 이용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 뭐 따뜻하게 하고 또는 안전 측면에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빌딩풍이 여기도 보면 지금 그린 사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왼쪽 사진이 있죠. 왼쪽 사진에 좋아요. 보면은 굉장히 아파트가 폭이 넓죠. 네. 저기에 바람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바람을 다 받아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계곡에 물이 오는데 물이 전부 다 받아들고 있는 거예요. 네. 저기에서 보면 제일 가운데 부분이 있죠. 네네. 저기가 가장 바람이 세는 부분이거든요. 아. 바람이 전부 다 모이는 거기 때문에. 왼쪽 사진에서. 왼쪽 사진만 네. 본다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빌딩풍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걸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여기서 바람이 저항을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공간이 있겠죠. 그렇죠. 이 공간은 속도가 배가 됩니다. 아, 그쪽으로 밀려가서 가니까. 밀려가서. 우리가 계곡에 있는데 계곡 중간에 바위가 하나 있다. 양옆에는 속도가 더 빨라지죠. 똑같거든요. 여기도 유속, 풍속이고 거기는 수속, 유속입니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도 바람이 또 모여있다, 계곡이. 네, 그러면 네.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저런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왼쪽 사진에 옆면이 이렇게 다 타 있는 것 같이. 그렇죠. 그게 그런 영향. 그런 영향도 있죠. 그리고 보면은 지금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가 또 어떤 그리냐면 지금 여기서는 좀 안 나타나는데 왼쪽에 보면 아주 왼쪽 그림 있죠. 네. 여기에 보면은 V자 형상으로 돼 있어 밑 부분이 굉장히 좁아지죠. 좁아요. 네, 보고 있어요. 오른쪽도 지금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지금 밑에 사진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네. 근데 점점 갈수록 폭이 넓어져요. 넓어져요. 제일 윗부분은 굉장히 넓어지죠. 네. 지금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렇게 기계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대류 현상 있잖아요. 공기가 가벼우면 위로 올라가죠. 우리가 굴뚝 있잖아요. 굴뚝에 아궁이에 불이 있으면은 굴뚝을 만들어 놓으면 아궁이에 따뜻한 공기가 상층부로 빨리 올라가죠. 근데 굴뚝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기를 쉽게 빨아 올린다 하죠. 높으면 높을수록 가벼운 공기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아까 건물에 보면 지금 33층 건물이었잖아요. 네. 사고 난 층이 3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층에서는 굴뚝이 전체 굴뚝은 아니지만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양면이 둘러싸인 굴뚝이라 보면 되죠. 사각의 안전이 아니고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30층 높이의 굴뚝이 있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3층에서 시작된 불이 30층의 굴뚝 얼마나 빨리 올라가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면 갈수록 굴뚝은 적어지겠죠. 불이 올라가면서. 그러다 보면 굴뚝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옆으로 퍼질 확률이 높죠. 네. 그래서 상부에 있죠, 상부. 네네. 상부는 굴뚝 높이가 몇 미터 안 돼요. 뭐 7, 8층 되겠죠. 저기 7, 8층밖에 안 되니까 연기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낮아서 불이 옆으로 번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이제 유추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네. 낮은 층에서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옆으로 번질 확률이 높죠. 그러나 내가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있었는데 50층인데 내가 40층에 있었어요. 근데 바로 밑에 한 10층에서 불이 났다 하더라도 굉장히 빨라지죠. 금방 올라올 수 그렇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40층인데 바로 밑에 아니고 약간 우측을 좀 지나서 뭐 한 10m 떨어져 있었다. 5m 떨어져 있더라도 나한테 오는 속도는 좀 늦을 수가 있죠. 계속 반드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바로 아래에 있으면은 그렇죠. 빨리 네. 도달하는 거고 불이 그렇죠. 화염이. 고층과 가깝다라고 하면 이제 굴뚝이 작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옆으로 가는 속도가 이제 퍼진다라는 그런 아래에서는 빨리 올라오고. 네. 네. 그러면은 이때 그 불이 15시간, 15시간 네. 만에 완진됐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진화가 늦어진 거에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관련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네.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불길이 휩쓸고 간 주상복합 건물. 건물은 검게 그을렸고 뜨거운 열기에 창틀은 심하게 휘었습니다. 불을 다 끄는데 걸린 시간은 15시간 30분. 잡히는가 싶던 불길은 오늘 오전 6시쯤
18층에서 바람을 타고 다시 살아나 33층 꼭대기까지 번졌습니다. 고층에서 불씨가 되살아난 탓에 소방대원들은 진화에 진땀을 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헤드가 다 터져서 옥상 수조에 그 물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열기로 인해 가지고 그 화재 진압 대원과 구조 대원이 부산과 서울, 경기 등에서 더 높은 사다리차를 동원하고 헬기를 본격 투입하고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서는 15시간이 넘게 불씨가 남아 연기를 뿜었습니다.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 계속 물을 뿌리고 있는 고가 사다리차는 70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70m 이상의 고층은 화재 진압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울산에 있는 고가 사다리차는 고작 53m짜리가 전부입니다.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 높이가 113m였는데 중간층 이상까지 닿는 진화 장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건물벽을 덮은 알루미늄 복합 패널은 쉽게 불이 붙어 땔감 같은 역할을 한 것도 진화 작업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알루미늄 보드 뒤에 PE 보드가 받쳐주고 있어요. 이 PE가 가연성입니다. 그래서 이 PE 보드가 연소 확대가 되면서 2010년 부산 해운대의 우신골든 스위트 화재 이후 정부는 30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제를 쓰도록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건물은 2009년 4월 준공돼 법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니까 뭐 스프링클러가 다 터지니까 옥상 수조에 물이 고갈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소방 용수가 결과적으로는 부족했다라는 거고 또 건물 높이가 113m인데 고가 사다리차가 여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진화가 어려웠다 이 얘기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고가 사다리가 가장 큰 고가 사다리가 23층까지 정도 되거든요. 23층 높이. 그럼 23층 높이에서 70m가 되는데 여기에서 물을 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커버되냐면 네. 27층까지밖에 커버가 안 된답니다. 근데 저 당시에는 저만큼의 또 가장 높은 고가 사다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방송에도 나왔지만 스프링클러에 있는 탱크 물이 부족해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고가 사다리는 또 못 미친 상태고. 그래서 저기서 이제 유일하게 어떤 사상자를 줄이는 것들은 이제 주민들의 이제 대피 이런 것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울산 화재를 계기로 4년이 지난 올해 7월부터 소방용수를 보다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됐다 하는데 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앞에서 나왔죠. 스프링클러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거든요. 지금 고층 아파트인데 보면은 입구에 보면 그 옥외 소화전이라 있어가지고 큰 배관이 있습니다. 네. 이 배관이 소방차에 있는 그 물 있죠. 물탱크에 연결을 시키거든요. 낮은 층에서는 우리가 물로 이렇게 분사를 시켜서 소화를 시키지만 높은 건물에서는 물이 안 올라가잖아요. 고가 사다리도 없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외부에 소화전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물을 꼽아서 물탱크에서 보내주면 각 층별로 옥내 소화전이 있어요. 거기에 호스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호스가 송수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스프링클러 탱크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방수들이 각 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지 못하면 옥내 소화전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스프링클러에 무지 부족한데 네. 지금 이번에 아까 개정 대책 했잖아요. 네네. 연극께서. 근데 그 전에는 개정되기 7월 전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 이 송수구 이 물이 옥내 소화전에도 연결이 돼 있고 스프링클러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스프링클러가 많이 사용해버리면 옥내 소화전이 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옥내 소화전을 많이 써버리면 스프링클러가 안 돼버리고 라인이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면은 라인을 복수로 해서 별도로 해라 라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7월 이후부터는 이제 불이 나게 되면 스프링클러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7월 이전 엊그저께잖아요. 맞아요. 그 네.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도적 안전 사각지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쳐져야 되는데 안전 사각지대는 있다. 네. 네.
아까 보면은 이제 그 소방 관계자가 한 얘기 중에 네. 폴리에틸렌 보드가 받쳐주고 있는데 이게 가연성이었다. 네. 그래서 뭐 더 많이 탔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것도 그러면 뭔가 어떤 그렇죠. 식으로든 대체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폴리에틸렌 하면은 좀 어렵잖아요. 어떤 제품 이름이거든요. 외국 이름 이제 그대로 따와서 하는데 약간 그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단열에 좋아요. 어떤 게냐면 단열. 지금 여름에는 따뜻한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름에는 이제 뜨거운 공기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고 겨울에는 나가지 않고 네. 그래서 단열 효과로 단열재. 좋은데 이게 가장 문제가 불이 났을 때 문제거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방음 터널 화재 났었죠. 네. 거기에 유리 있었잖아요. 천장에 알루미늄 같은 게. 이게 폴리에틸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이 나면 굉장히 문제인데 그 전에는 외벽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썼거든요. 이게 단열재로. 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도는 이제 이 당시에도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 건축 연도가 한참 전에 이 건축됐기 때문에 제도를 받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도 그 전에 바뀐 제도에 건축돼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지금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30층 이상 되는 건물이 4,000여 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정부 차원에서나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012년 이후로는 30층 이상 건물의 외장재는 이제 불연재로 쓰도록 법 개정이 네. 됐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 건물은 이제 그 전에 지어져서 법 적용에서 네. 제외됐던 건데 지금은 이런 건물 지을 때 그런 불연재가 사용이 돼서 화재 위험이 좀 적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표가 지금 나올 겁니다. 연도별로 지금 불연재 사용하는 연도가 보면은 지금 현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3층 이상 건물. 네, 지금 네. 보시죠. 네. 지금 여기 나오죠.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는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외벽이 마감재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잖아요. 그 마감 재료가 불연 재료나 준불연 재료, 네.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보면 2015년에서 뭐 19년 8월까지는 또 6층 이상 건물에서는. 근데 왼쪽에 마지막에 보면 고층 건물이잖아요. 고층 네. 건물에 대해서는 외벽에 마감재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 화재는 언제 났었냐면 2010년도에 그때 부산에서 사고 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2012년도에 제도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이번에 2020년도에 불이 났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냐면 2009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거를 적용받지 않을 때 이미 네. 지어졌었기 때문에 불연재가 안 쓰였다. 네. 그래서 지금도 안전사각지대, 제도적 안전사각지대에 제도 개정 이전에 설치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 건물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000여 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저기에서 아마 상당 부분 과반수 정도가 지금 제도 이전에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 법 적용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저런 안전한 이제 배려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33층 건물처럼 높은 건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피난 안전구역을 조금 쓰면 좀 그렇죠. 더 안전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겼나요? 피난 지금 이제 안전구역. 33층 이제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건물들을 얘기할 때 아마 표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게냐면 건물들을 이야기할 때 30층 이상에 대해서는 고층 아파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0층 예. 이상. 네, 지금 표 나오네요. 네, 나오죠. 그러면 30층 이내는 우리가 일반 건축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30층 이상은 고층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0층은 초고층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층 건물을 초고층 건물하고 준초고층 건물로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30층 이상은 고층 건물인데 50층 넘어가면 초고층 건물. 그러면 30층하고 49층에 대해서는 준초고층 건물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초고층 건물에는 당연히 피난 안전구역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30층마다 하나. 우리가 지금 롯데 잠실 월드 지금 123층이거든요. 네. 보면은 30층마다 하나씩 피난 안전구역이 설치돼 있습니다. 피난 안전구역은 말 그대로 피난할 때
우리가 이제 피난한 용어가 이제 지금 제도적 법률 용어거든요. 불이 났을 때 대피한다는 그 안전구역이거든요. 여기로만 가면 상당 부분 안전해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네. 뭐 화재 방독면도 다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33층 이때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네. 저기에는 어디에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30층이다라고 한다면 15층에 피난 안전구역이 있어요. 근데 46층이다 그런다면 저기 중간에 있는 23층 정도 되겠죠. 저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층 이내에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여기에 가면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된 항목들을 보면은 안에는 전부 다 불연재료로 돼 있어요. 네. 저기에 또 뭐가 되냐면 또 피난 안전구역 그림 나오죠. 아까 지나갔습니다만은 네. 또 저기에 또 승강기도 나오거든요. 비상용 승강기. 네네. 또 저기에 식수 공급도 있고요. 음. 또 높이도 있고 배연 설비, 제연 설비. 거기에 방열복도 있고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모든 것들이 준비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이 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피난 안전구역으로 가야 되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지금 25층에 살고 있다. 네. 그럼 30층에 이제 피난 안전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일로 가야 되면 어떻게 가야 되냐는 그렇죠. 얘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피난 계단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아파트 건물에 보면은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이 있죠. 이게 정식 명칭이 피난 계단이에요. 비상계단? 비상 계단. 네.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피난 계단이라 하거든요. 이 비상 계단을 타고 이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 안전 구역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비상 계단이 문이 열려 있어서 여기 안에 연기가 들어와 버리면 피난 안전 구역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궁금한 게 항상 이렇게 비상구 가면은 가끔 거기서 몰래 담배 핀 사람들이 네. 꽁초가 떨어져서 막 밑에 타 있고 그러면 이거 불나면 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상구는 그러면 비교적 그렇게 다 네. 타지 않는 재질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상구에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 계단 있죠. 가연성 물질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서 담배로 인해서 비상구에서 불이 발화되는 것은 가연성 물질, 쓰레기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불이 나질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네. 중요한 건 관리를 할 때 문을 열어놔 버린다. 문도 자동으로 닫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그렇죠. 문을 놔두고 화분을 놔둔다든지 네, 그럼 거기- 공기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 한 호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피를 못 해버려요. 피난 안전구역은 정말 잘 준비가 돼 있는데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단에서 다 이제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불과 얼마 전에 부천에서 그 8층짜리 호텔 화재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보면 완강기나 에어매트가 있었지만 어쨌든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게 어렵다고 할 때 그때 정말 거의 기댈 수 있는 곳은 피난 안전 구역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가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피한다라고 하면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상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상황에 맞춰서 요즘 집을 튼튼하게 짓습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인 경우는 문만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집 안으로 불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뭐 불이 들어왔다, 연기가 들어와서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가야 되면 꼭 이 피난 안전구역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를 거쳐 가야 되냐면 대피계단. 그래서 비상구. 우리는 항상 준비할 때 생각할 때 피난 안전구역에 가야 된다. 가는데 대피계단을 통해야 되는데 대피계단이 안전해야 내가 목적지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피계단 비상구 앞에 뭐 막 적재물 같은 거 놔둬도 안 되는 그것도 안 거죠? 되죠. 절대. 자전거 이렇게 놔두면 안 돼. 쓰레기 모든 걸 다 안 되거든요. 원래 이게 과태료 물게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층 건물들이 정말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좀 기본적으로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표가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로 보면은 여기 있죠. 고층 건물의 화재 시 행동 요령. 네. 정말 이 5가지, 6가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피난 계단 승강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승강기가 있는데 고층 아파트에서는 비상용 승강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한 번씩 네, 들어봤죠. 타죠? 네. 그걸 이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전원을 비상 전원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불이 날 수가 힘들도록, 안 난다는 것은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불이 나더라도 힘들지 정전이 되지 않게 만들어 놨고요. 또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좀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상용 계단 승강기를 이용하면 괜찮고요. 네. 특히 이제 또 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데 뭐 30층에 지금 피난안전구역이 있는데 25층에 살면 피난안전구역이 어디 있는지 평상시에 좀 숙지를 해놓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꼭 30층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49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층에 24.5가 되잖아요. 또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층. 그러니까는 뭐 20층에도 되고 뭐 30층에도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숙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 보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1층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죠. 이거 안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난안전구역 대피하고 또 세 번째 피난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여기는 비상 전원이 달려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수건이나 이제 물에 적셔서 기관지를 막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공기나 이런 유독가스 대부분들이 공기보다 가벼워요. 연기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천정부터 연기가 쌓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수건에 물을 적시고 낮은 상태에서 이제 대피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밖이 너무 뜨거워요. 연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문 도어에 문 손잡이에 열기가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하고. 그러면 그거는 문 밖에서 불이 막 타고 있다는 있다. 얘기죠. 나가면 절대 안 되죠.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닫힌 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 온도도 좀 확인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확 잡지 말고 이렇게 살짝 그렇죠. 네. 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층 건물 이제 알아봤고 이 외에도 또 뭐 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람들 많은데 이런 데서 화재가 날 때 또 행동 그렇습니다. 지금 다중이용 시설도 우리가 다중이용 시설은 지금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을 간다 할지 오랜만에 가잖아요. 아니면 뭐 찜질방에 간다 할지 아니면 또 실내 공연장, 뭐 백화점, 숙박업소 이런 데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떤 습관이 필요하냐면 저는 가장 그 어디 위치가 있는지, 네. 뭐 비상구 어디가 있는지, 피난 계단이 어디가 있는지를 맨 처음에 가서 꼭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그걸로 피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비상 계단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일로만 피하면 되겠다라 이런 생각이 있으면 문제가 되면 우측에 가면은 뭐 입구에 보면 또 표시가 다 돼 있거든요. 요즘 의무적으로 이런 게 돼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여기서 꼭 말씀드려, 저는 이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 여행 갈 때는 어디 갈 때 뭐 방독면 하나 가지고 하면 진짜요? 네.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쓰면 되니까. 쓰고 화장실로 정 안 되면 화장실로 대피하고 아니면 쓰고 또 대피 계단으로 피난 계단으로 이동하면서 또 지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피난 안전 구역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걸로 됩니다. 화재 방독면 착용법은 어렵지 않나요? 어렵진 않습니다. 않아요. 네, 거기에 네. 보면 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참 이런 게 기본적이고 쉽고 당연한 것들인데 지켜지지가 않아서 이럴 때 경각심을 가지고 한 번쯤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 모시고 또 이렇게 어떤 화제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유념해둬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10월 21일 오늘은 30년 전인 1994년 서울 한강의 성수대교가 붕괴된 날입니다. 그날의 참사로부터 교훈을 찾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길을 모색합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참 의미 있는 날에 회장님을 뵙게 됐는데요.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지만 또 이제 자세하게 짚어보자면은 그날 32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30년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30년 전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걸 좀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한 철골 구조, 어지러이 널린 콘크리트 잔해, 마치 폭격 후의 폐허를 연상시킵니다.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 시내버스와 널브러진 승용차들이 사고 당시의 참혹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시내버스는 붕괴 상황을 모른 채 달리다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등굣길의 학생과 출근길의 시민들은 제대로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어이없이 숨져갔습니다. 쾅 하면서 차가 막 이렇게 요동을 좌우로 치더라고요. 눈을 감았는데 떠보니까 물속이에요. 오늘 사고는 하마터면 더 큰 참사를 불러올 뻔했습니다. 다리가 붕괴된 시각은 아침 7시 40분. 하루 교통량만 해도 10만 대가 넘는 성수대교의 러시아우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리안전 50m 길이의 상판 위에는 30여 대 차량이 통과했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고 순간 뒤엉킨 차량들로 훨씬 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밤새 내린 비로 사고 당시 차량 통행이 훨씬 줄었습니다. 사고 순간이 짧은 것도 더 이상의 참사를 막는 요인이 됐습니다. 또 성합차와 함께 떨어졌다 극적으로 살아난 전경들의 헌신적인 구조도 희생자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군, 소방당국은 40분이 지난 데야 현장에 도착하는 늑장 구조로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네, 정말 30년 전의 영상이지만 새삼 그날의 상황이 그대로 전해지는데 먼저 사고 개요부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1994년 10월 20일 딱 오늘이 만 3년 되는 날이거든요. 만 30년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수대교를 가다가 다리가 48m가 또 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망자가 32명인데 이제 다리가 48m가 뚝 꺼지면서 거기에 맨 처음에 승합차 한 대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승용차 2대가 따라가고 승용차 다시 또 2대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리 무너짐과 동시에 5대가 한강으로 이제 추락이 동시에 되는 것이거든요. 5대가요? 네. 근데 이 5대 있는 차량에 사망자는 3명밖에 안 돼요. 전체는 32명인데. 그런데 그 직후에 뒤에서 따라오던 버스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버스가 정지를 했는데 정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뒷바퀴만 걸려 있다가 1분 후에 잠시 후에 이게 떨어졌거든요. 거기에서 29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총 32명인데 그러면 그 버스만 아니었어도 사망자가 3명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고를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3대 붕괴 사고로 불리거든요. 네. 근데 가장 먼저 붕괴 사고가 났던 것은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970년도에 와우 아파트 붕괴 마포에. 네, 들어봤어요. 네. 거기에도 34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성수대교 그때 당시 94년도 이날 했었던 거. 그리고 또 1년 뒤에 삼풍백화점 있죠. 네. 이게 또 502명 사망. 그래서 1년 우리나라에 뒤에. 가장 이제 아픈 3대 붕괴 사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상판과 같이 떨어진 게 아니라 걸려 있다가 떨어져 그렇죠. 버렸으니까 네. 더 충격도 컸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5대는 상판하고 떨어지니까 동시에 떨어질 때 뭐 순간적으로 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힘에 의해서 뚜두두 하면서 차가 이제 밀리면서 되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었죠. 5대는. 그런데 버스는 완전히 허공에서. 그렇죠. 근데 그 밑에가 강물이 아니고 또 떨어진 그렇죠. 그 도로 상판이니까. 전복 180도 되면서 쳤기 때문에 굉장히 사망자가 많았다.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은 다리가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굉장히 좀 특이한 공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공법으로 지어진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이제 트러스 공법이라 하거든요. 지금 아마 화면에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트러스 공법에 나오죠. 아, 네, 지금 나오네요. 네. 저 왼쪽에 있는 부분이 있죠. 저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 네. 저게 이제 트러스 공법이거든요. 아, 저 동그라미 친 부분요. 예, 전체를. 아, 전체를. 예, 오른쪽에 지금 약간 반원으로 돼 있으면서 그 푸른색으로 돼 있는 저 부분 있죠. 저 네. 부분을 확대한 게 저거거든요. 아, 네, 보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저 공법이 트러스 공법인데 저 네. 차이가 어떤 거냐면 이것과 다른 이제 거도 공법이라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 시골에서 옛날 집 이야기할 때 그 대들보 있죠. 네, 네. 그 대들보 형상으로 다리가 돼 있는 그런 거도교가 있거든요. 거더교요? 예. 거더교는 혹시 그림이 없을까요? 거더교도 있다고 들어보는데. 네. 거더교. 그렇죠. 이겁니다. 이게 거더교예요. 네. 가로질러서 대들보처럼 돼 있죠. 그래서 그 대들보 형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집을 생각할 때 대들보가 있고 네, 지금 다시 나오네요. 위에 이제 다리가 있죠.
근데 저 다리는 어떻게 되냐면 대들보가 있으면 굉장히 튼튼하게 보이죠. 보이죠? 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저 기둥과 기둥 사이가 짧아요. 아, 그럼 기둥을 많이 세워야 돼요? 그렇죠. 많이 세워야 되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트러스교를 보면은 네. 트러스교, 성수대교. 네, 트러스교 붕괴된 걸 보면 네. 이 트러스교는 저 기둥이 네. 많이 없어도 돼요. 그렇네요. 보니까 긴 것 같았어요. 아까 네, 보니까 기둥이 다리와 굉장히 다리 길어서. 사이가. 그래서 이걸 최초로 이제 도입했었던 네, 지금 다시 보여주는데 저 사이가 좀 기네요. 그렇죠. 기둥과 기둥 걷어교보다. 사이가 굉장히 길죠. 네. 저 사이에 이제 미관상도 좋고 저 사이에 배가 지나갈 때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힘을 위에서 있는 힘을 잘 견디기 위해서 저 트러스 공법이거든요. 네. 근데 저 트러스 공법은 이제 단점이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했었어요. 네, 성수대교에. 네, 1977년도에 지금 건설한 거거든요. 네. 최초에 도입을 했었고 저의 이제 장점도 있지만 중요한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빨간색 원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네네. 저 부위가 용접 부위거든요. 아, 그래서 용접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실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런 공법이 트러스 공법이 1977년도에 도입돼서 설립이 됐었는데 네. 저런 문제가 났었다. 네. 또 다른 뭐 다리 짓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뭐 다리 보면은 우리가 뭐 사장교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뭐 현수교라고도 하고 다리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기둥을 어떻게 되면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수교, 사장교 지금 나오네요. 네, 사장교 같은 거 있죠. 네. 저기에 보면 큰 기둥이 2개가 있죠. 저 기둥이 굉장히 길어요. 약간 금문교 같은 느낌. 그렇죠. 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저 줄이 팽팽하게 돼 있잖아요. 네. 경사지게 삼각형으로. 저게 쇠 줄이거든요. 네. 저 쇠 줄을 다리 교량에다 다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죠. 차가 지나가더라도. 네. 저게 이제 사장교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얘기 많이 하는 현수교라는 게 오히려 현수교가 금문교인가요? 현수교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 네, 것 현수교는 다음 한번 저기 있죠. 현수교도 여기 선이 있죠. 네. 근데 그 선이 둥그렇게 타원으로 돼 있죠. 아, 그렇네요. 저게 뭐냐면 저 타원에다가 다리를 묶어놨어요. 네. 그래서 그 현수교 줄, 저 네. 줄이 무너지지 않는 한 다리는 무너지지 않죠. 아, 저 줄이 밑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네. 네. 왜냐하면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줄 밑으로 다리가 수직으로 해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아, 줄 아래 이렇게 네. 사선으로 내려서 네. 그게 다리를 네. 지탱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위에서 이제 당겨 주니까 네. 저 기둥 사이가 굉장히 넓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수대교는 사고 이후에 복귀가 됐을 때 다시 그 트러스교 방식으로 그렇죠. 복구가 됐나요? 네, 이제 굉장히 튼튼하게 했었죠. 이번엔 튼튼하게. 네. 현수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현수교가 좋은데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했을 때야만이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된다는 트러스교. 얘기죠. 그렇죠. 트러스교가요. 네. 근데 그러면은 최초의 트러스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법이었잖아요. 네. 근데 뭔가 부실한 게 있어서 지금 사고가 난 건데 그럼 네. 붕괴 원인은 당시에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최초로 도입됐는 저 트러스 공법이 성수대에 적용이 됐는데 붕괴 원인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건설 기술 능력이 미흡했다고 생각해요. 기술 능력이 미흡했다. 도입한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도입할 때 완전한 기술력이 도입돼서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 용접이 잘 돼야 되는데 내부가 용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쓸 때도 우리가 비파게 검사 용접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이런 것도 도입이 좀 미비해서 완전한 다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건설 기술 능력이 미비지만 또 하나는 안전 관리 능력이 미비했어요. 안전 관리 능력. 네. 설령 다리가 잘못 설치가 돼 있더라도 안전 관리를 했을 때 문제를 파악해서 보완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잡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복합돼서 저런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건설 기술 자체도 미흡했고 안전 관리도 안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저게 이제 물가에 저렇게 강이 있고 하니까 물로 인한 어떤 부식은 없나 그게 항상 궁금해요. 좋은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대한 부식이 굉장히 많아져요.
우리가 지금 물이 있다는 얘기는 산소가 화합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화합이 쉬워지거든요. 네. 산소 화합된다는 얘기 우리가 산화된다 하잖아요. 네. 산화된다는 얘기 녹슨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여성 미용에 보면 항산화 제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산화를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기 차단하고 이제 뭐 얼굴에 이제 바르기도 하는데 저게 이제 뭐가 되냐면 산화가 빨라져요, 물이면은. 근데 바닷물이면은 염분 있죠. 염분은 더 촉진시키거든요.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갔다 오면 차 밑을 이제 세척하는 것도 이제 부식을 하기 위해서 좀 줄여야 된다. 특히 저기는 이제 습도가 높기 때문에 한강 바로 있기 때문에 부식이 굉장히 빨라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체도 좀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면 참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게 전날 밤이랑 그다음에 사고 당일 새벽에도 물론 일찍 일어났지만 사고도 7시 40분인가? 네. 근데 그 전에도 네. 이 성수대교에 이상이 뭔가 있고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좀 있었나 보죠. 그리고 신고까지 이뤄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가 됐다고 해서 이것도 영상 한번 저희가 준비한 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수대교가 주저앉기 불과 10시간 전인 어젯밤 9시 반. 서울시 도로국 산하 동부건설 사업소 측은 오늘 무너져 내린 상판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상판 이음새에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온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만 대충 마친 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인부들 몇 명이 파란 봉고 트럭 세워놓고 비상등 세워놓고 뭐 교통 총재하는 사람 전혀 없이 거기서 공사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지점이 오늘 사고 난 지점 같아요? 그렇죠. 그 지점이죠. 당국이 다른 상판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더라면 그리고 최소한 차량 통제 조치만이라도 취했다면 대형 참사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사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고였습니다. 그동안 성수대교에 대한 각종 보수 공사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서울시는 성수대교가 완공된 지난 79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정밀 안전 진단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 한강대교라든가 마포대교와 같은 그러한 그 대대적인 점검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올림픽대로에서 오늘 사고가 난 성수대교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교통안내 표지판에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통행은 통제되고 있는 반면에 다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대형 화물 트럭의 통행은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과 하중 18톤으로 설계된 이곳에는 수십 톤이 넘는 대형 트럭이 집중돼 결국 오늘 사고를 부른 원인의 하나가 됐습니다. 자꾸 좀 시간대로 승용차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화물차만 들어가게 하니까 하루 종일 지금 이 단프 트럭, 목재 실은 그 대형 트럭들이 거의 매일 보면은 정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리를 관리하는 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평소 성수대교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 동부건설 사업소 직원은 모두 7명. 성수대교 외에도 영동대교와 잠실대교 등 모두 6개 다리의 관리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이같이 허술한 관리와 감독 속에 이제 한강 다리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섬찟하죠. 오늘도 건너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다리도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KBS 뉴스 배정호입니다. 정말 저렇게 보니까 이게 예견된 사고였다 그런 생각이 진짜 안 들 수가 없는데 저 때는 왜 저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거 봐도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지금 이걸 어느 정도 이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지금 뭐 하루 사이에 전날 9시 반부터 보면 한 3번이 있었거든요. 9시 지금 한 20분경에 지금 서울시 산하에 있는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어떤 문제점을 확인하고 꼭 그곳이 아닌 거기서 그 전방 좌우로 돼 있어 어떤 보수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문제점이 돼 있는 것을 어떤 철판을 놓지 않았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밤 0시, 12시 될 때 어떤 운전자가 신고를 합니다. 이 지점을 지나가는데 큰 철판이 있어서 차가 쿵 거렸다라고. 그래서 이제 밤이니까 대응이 좀 안 됐다라고 보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6시경에 또 다른 운전자가 새벽에 6시경에 이거 문제가 있다고 서울에 또 직접 전화를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네. 그런데 이 3번의 계기가 있었는데도 이게 보완이 되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안 됐냐라고 이제 보면은 뭐 계속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그때 당시 30년 전에는 어떤 안전 관리 제도가 미비했어요. 또한 안전에 대한 무지, 또 안전 관리에 대한 무지, 하여튼 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복합해서 정말 이런 3번의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걸 안전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무지. 저는 아까 30년 후에 지금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상판이 내려가 있는데 그 떨어진 지점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그렇죠. 지금 같으면 사실 상상하기 어려워.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죠. 지금 같으면 이미 펜스 돼서 그쵸. 아마 몇십 미터 접근 금지 뭐 근방에서도 이렇게 하고. 하겠는데 당시에 보면은 이런 상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안전 실태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의식이 정말 많이 그때는 약했군요. 그리고 여기 저는 또 영상에서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게 규정 이상의 중량 차량들이 많이 다녔다. 아까 레미콘 그림도 나왔지만, 근데 하필 성수대교에 그런 차들이 많이 다닌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보면은 성수대교 하면은 강남의 청담동하고 강북의 성수동을 지금 가장 그렇죠. 가깝게 지금 연결하는 지금 이 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1977년도는 1,000달러였거든요. 그다음에 80년도에는 2,000달러예요. 근데 지금 이 사고 난 1990년도에는 2,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5배가 폭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때 주택 200만 호 건설 공약을 하죠. 정부에서. 또 성수동이나 이런 잠실 이쪽에 보면은 시멘트 공장이 많아요. 아, 성수동이 약간 중공업지대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는 경제가 폭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이제 90년 말에는 이제 다시 뭐 IMF가 왔지만은 90년 초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차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마 도로가 그때 당시에는 거의 덤프트럭이나 이런 시멘트 차량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 덤프트럭을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웃돈을 주고 사는 시대였어요. 그만큼 많아졌거든요. 네, 덤프트럭 웃돈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다 보니 지금 그 차량 통행량이 많은데 특히 이제 큰 차량들이 또 성수대교를 지나가고 아까 지금 화면에서 나왔지만은 승용차는 가지 못하게 하고 대형 트럭만 가게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보통은 대형 트럭을 못 가게 하는. 그러니까요. 대형 트럭 못 가게 하는데 아마 그때는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런 승용차들로 인해서 어떤 건설 현장에 이런 그 작업 일정도 좀 늦어지니까 이걸 했었나 이렇게 생각돼 보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그 시대적 배경이라는 게 물론 뭐 성수동 잠실 쪽의 중공업지대도 그렇지만 그때 1인당 국민소득 10,000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설 경기가 호황이고 붐이 일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많이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그 무렵에 뭐 분당이니 평촌이니 삼본이니 수원이니 이런 신도시들 개발하고도 맞물렸었겠네요. 그렇죠. 밑에 이제 뭐 용인, 수원, 뭐 평촌, 삼본, 분당, 노원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 이 도로를 가는 게가 가장 이제 빨랐었죠. 여기서 타면은 또 뭐 반포대로에서 고속도로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 일반 대형 트럭이 어쨌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저 성수대교가 설계가 돼서 18톤 하중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막상 그 레미콘 믹서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차도 무겁지만 그 안에 시멘트 같은 걸 실어놓고 원자재를 싣고 있으면 대당 중량이 최대 뭐 25톤에서 40톤까지 이르기도 한다. 근데 이거는 그럼 아무 규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규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규제가 없었다는 얘기는 안전 관리가 뭐 미흡이 아니고 미비. 완전 그것도 관리 부재라고 봐야 되죠. 그럼 이런 과적 차량들이 지나다닐 때 그때 다리는 얼마나 위험해집니까? 많은 영향을 줘요. 굉장하죠. 하중이 있어요. 하중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중이 이제 우리가 동하중이 있고 정하중이 있거든요. 고정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동하중이거든요. 움직이면서 하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리가 부하가 많이 걸리죠. 힘을 많이 받죠. 굉장히 부실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차를 통행 정지를 시키고 이런 차량들만 지금 통했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안전관리 부재, 안전무지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또 여러 뭐 항상 미담도 있잖아요. 네. 저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근데 그때 유명했던 미담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고 차량들의 그 승합차가 있었다고 네. 초반에 같이 떨어진 승합차에 그때 오늘이 경찰의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의 날을 맞춰서 이제 표창 받으러 가던 의경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상판이랑 함께 떨어졌으니까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은 다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헌신적으로 자기 몸도 어려운데 네. 구조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10월 20일 경찰의 날이거든요. 그날 또 경찰의 날이어가지고 11명이 지금 시상식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승합차 12인승 차거든요. 네. 거기에 11명이 탔었어요. 의경들이, 우수한 의경들이죠. 그런데 다리랑 같이 말씀하신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큰 부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이 구출했거든요. 특히 이때 당시에는 40분 만에 어떤 구조원이 왔었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리로도 안 되죠. 배로 와야 되고 40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이분들이 굉장히 역할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수 사원이어서 또 상도 받았지만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 또 특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걸려있던 시내버스가 추락할 때 그걸 다 보셨겠네요. 그래서 그랬었죠. 이분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천천히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신을 다 잃었었죠. 그래서 눈을 떠보니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탈탈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버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아비규환 참사를 직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었죠. 근데 그중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신적으로 했었다는 그런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미담을 비롯한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기획 영상으로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이런 사고가 있으면은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변화가 그 이후에 있었는데 회장님 보시기에 가장 크게 있었던 의미 있는 변화는 뭐고 또 아직도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교량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나 어떤 서울시에서도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다른 교량은 어떨 거냐. 그래서 교량 전체를 전부 다 안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뭐 반포대교, 뭐 양화대교, 영동대교, 한남대교가 뭐 4개에서 23군데에 전체 보면은 뭐 수십 군데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이제 법을 만듭니다. 95년도에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이 좀 길어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우리가 줄여서 이제 시설물 안전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199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시설물 1종, 2종, 3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 1종은 큰 교량, 2종은 작은 교량, 3종은 더 좋은, 더 작은 교량이나 뭐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 건물들 정해가지고 각 종류별로 안전 점검을 치밀하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선된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개선할 점이 뭐냐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1, 2, 3종에 돼 있는 건물들은 그래도 안전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직접 관여를 하는데. 근데 1, 2, 3종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들 있죠. 개인 건물들. 네. 지금 5년째 방치되고 있는 강남 테헤란로에 대종 빌딩이 지금 5년째 폐쇄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지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1, 2, 3종으로. 그러면 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개인이 법에 따라 사지만은 굉장히 부실하죠. 그래서 위험 건물로 돼 있어서 5년 동안 전부 퇴거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폐쇄돼 가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이렇게 폐쇄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제도 외에 안전 사각이 돼 있는 건물들은 지금도 완전히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뭐 저런 게 꼭 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교량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육교 지금 나오는데 육교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터널도 사실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씩 좀 두렵거나 무서울 때가 있는데 그런 인프라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솔직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지금 이제 제도 자체적으로 보면은 뒤지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나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좀 콘텐츠, 내용물은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드론을 사용하고 있고
뭐 지능형 CCTV도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내용을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 사람들이 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지능형 CCTV나 드론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교량이나 높은 건물들은 올라가서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분석하는 이 정도도 지금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지금 최첨단 뭐 AI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좀 뭐 하고 싶냐면, 이 다리가 지금까지 수명이 얼마인지 이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최첨단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말 이 성수대가 대교가 이번에 이제 보완이 돼서 안전이 돼 있지만 저걸 그럼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지 200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안전해요. 그러나 지금은 안전하다. 뭐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다리의 수명을 알 수 있다라면 또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리 인력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AI 요즘은 첨단 기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디지털화 시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면 좀 좋은 상황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관리 시스템은 어디에 비해도 낮진 않다. 그러나 콘텐츠 쪽 부분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에도 그 뭐 삼풍백화점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계속 대책은 나오지만 또 있고 또 있으면 또 새로운 재난이 유사하게 또 발생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재발되는 거를 막으려면 이전만큼은 꼭 고쳐져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잘못된 것을 이제 제도로 이제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제도 아주 좋은 법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거기에 대한 안전무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는 유명무실해져 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극단적으로 제도가 안 좋다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의식이 높다라고 하면 또 안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이거는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간단하게 정하면은 안전불감증이나 안전무지. 이걸 우리가 좀 타파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안전불감증은 그거죠. 다른 사람이 오면 위험한데 나는 내가 하면 위험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안전불감증이죠. 근데 안전무지는 내가 하고 있는 게 위험한지 안 한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무지를 타파하려면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나 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또 안전관리 제도 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제정이 돼서 시설물 1종, 2종, 3종으로 돼 있는데 이 시설물 1, 2, 3종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또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하냐는 얘기죠. 전부 개인 거니까 그러면 개인 국민들한테만 어떤 책임을 부여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저 이후에 그러니까 성수대교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런 국가적인 재난과 참사가 있었는데 한번 그거를 CG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성수대교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삼풍백화점도 붕괴가 있었고 그렇죠.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에 네. 충주 관광선 화재, 그렇죠? 그렇죠. 저걸 보면요. 지금 아까 우리가 90년대 초에 경제 성장이 지금 폭발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5배로 성장한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 93년부터 95년 동안에 대형 사고로 인해서 1000명 이상이 사망자가 났어요. 그렇네요. 93년부터 5년 사이에. 네, 2년 상간에. 근데 왜 이랬냐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지금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업무량도 많지만은 약간 안전에 대한 부주의로 너무 정신없는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사업들이라. 그러다 보니까는 안전에 좀 미비가 소홀하게. 되고요. 네. 네. 또 행동하면서 또 소득이 늘어나니까 또 뭐 백화점 사용자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고소득.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1990년도에 강남역 근처에 뭐 7, 8층 되는데 이 모든 이 건물이 전부 유흥 술집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5배가 늘어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업도 늘어나고 또 소득 소비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건설 현장도 늘어다 보니까는 어떤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지난해보다 느슨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저런 사고도 크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회장님께서는 늘 골든 타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골든 네. 액션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뭐 저런 사고가 없어야겠지만 사실 저희가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런 붕괴 사고를 뭐 만나게 되거나 또는 저런 어려운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 교량을 운전한다거나 그럴 때 또는 남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골든 액션으로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가다가 지금 땅이 푹 꺼지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골든 타임, 골든 액션은 지금 저는 뭘로 보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 전날 9시 20분부터 3번의 징후를 줬잖아요. 네, 전조 증상이 예. 있었죠. 이때 어떤 안전관리자, 서울시에서나 어떤 안전관리자 있잖아요. 이 관리자가 골든 액션을 행동을 했었어야죠. 뭐 비가 와서 밤이 되다 했다라 하면 어떤 차량 통제를 했었든지 네. 아니면 밤이 되더라도 보수를 했었더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냐. 그래서 이 당시의 골든 액션은 그 운전자의 골든 액션보다 어떤 관리자의 골든 액션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갑자기 최근에 있었던 싱크홀 사고 같은 거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그럴 때 바로바로 대처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는 그러니까는 거죠. 신고가 이루어지고. 다 큰 대형 사고들을 보잖아요. 조그마한 사고. 우리가 압사도 수십 번의 전화가 있었죠. 지하 침수도 뭐 10여 번의 신고 전화가 있었잖아요. 네. 또 싱크홀도 전화가 있었었죠. 신고됐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골든 타임에 골든 액션이 발휘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느꼈을 때 그냥 나만 느끼고 마는 게 아니라 신고해야겠네요. 그럴 때 이제 싱크홀 같은 것이 있으면은 신고를 하고 또 내 뒷차에 알려주고. 신호를 해주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골든 액션이죠. 저 전조 증상 성수대교의 경우도 결국은 신고로 잡힌 거예요. 운전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상하다. 신고를 했었는데 대응이 안 됐죠. 근데 어쨌든 신고를 안 했으면은 그나마도 몰랐을 그렇죠. 수도 있네요. 몰랐을 거죠. 그 신고도 되게 중요해서 시민의식도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안전은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그 안전의식, 국민의 안전의식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시민의식을 받쳐주는 어떤 그런 또 그 이후에 추후 조치가 이루어지려면은 관리도 그렇죠. 중요하고. 안전관리. 그래서 안전관리, 어떤 또 국민들의 안전의식 두 가지가 병행해서 상승돼야만이 안전을 보장하지 그 중에서 하나라도 미흡한다면 안전사고는 이와 같은 사고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